한국에 그런 대단한 인물이 있다고? 제가 기획한 기획안을 내밀자 상사인 마이클은 그 작은 나라에 뭐가 있겠냐는 듯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당신이 바보인 거라고. 내가 조사한 이 모든 내용을 듣게 된다면 분명 방금 한 말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역사 속의 한 인물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브루넬, 39살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전쟁에 관한 다큐를 주로 만들어왔죠. 어머니는 미국 역사학자였고 아버지는 노르망디 해전에 참전한 용사셨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며 전쟁의 의미를 일찍부터 생각하게 됐어요. 전쟁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란다. 책임을 짊어진 리더가 이기는 거야.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평소처럼 온라인 영화 플랫폼을 뒤적이던 그날,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건 거대한 바다였어요. 그리고 그 바다 위, 단 13척의 배가 330척의 적선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멈췄어요. 이게 실수인가? 숫자가 잘못 표기된 건가? 13대 330이라니. 말도 안 되는 숫자였죠. 영화 명량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영화, 처음 보는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는 계속 진행됐고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끝까지 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충격, 부끄러움, 경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전쟁 다큐멘터리를 수십 편 만들었다고 자부하던 제가 이런 역사적 인물을 몰랐다니요. 이순신,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이순신, 명량해전, 임진왜란, 검색을 시작했죠. 밤새 자료를 찾았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과 전투가 있었는데 왜 서양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13척으로 330척을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숫자만으로도 믿기 힘든 승리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승리 뒤에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내부의 모함으로 백의종군하고 가족을 잃고도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장군. 다음 날 동료 프로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이번엔 좀 특별해. 어떤 내용인데? 한국의 장군 이야기야. 이름은 이순신이라고. 들어봤어? 전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13대 330점. 세계해전사에서 가장 놀라운 승리를 이끈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를 몰랐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아버지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어 조심스러웠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는 꼭 나누고 싶었어요. 아빠, 혹시 이순신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누구라고? 이순신이요. 16세기 한국의 해군 장군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들어본 적 없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아빠, 제가 지금까지 만난 가장 놀라운 역사적 인물일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단순히 전쟁을 이긴 나라가 아니라 정신을 지킨 나라로요. 아빠, 이 다큐를 꼭 만들어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은 여전히 같은 별들로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그리고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순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의 일기, 편지, 전략, 인간적인 면모까지. 그 과정에서 한 편지를 발견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 그 순간 이순신은 제게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다가왔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전쟁 중 고립되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소대원들과 떨어져 적진 깊숙이 고립된 적이 있었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셨다고 해요. 클레어, 가장 어두운 순간이야말로 빛을 만드는 순간이란다. 아버지의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의 12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한 문장에는 수많은 병사와 국민을 살리겠다는 책임과 희생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료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읽었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는 제 손이 떨렸어요. 400여 년 전, 한 사람이 매일 기록한 전쟁과 삶의 이야기, 그의 고뇌, 슬픔, 결단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칼날이 목에 닿아도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난중일기에 적힌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의 절절한 외침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깨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다큐멘터리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330 숫자가 아닌 신념으로. 이순신을 알게 된 지 일주일 만에 국제 다큐멘터리 제작사에 기획안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보다 빨랐지만 이 이야기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세상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클레어, 솔직히 말해볼게요. 한국 역사 인물에 대한 다큐가 세계적으로 흥행할까요? 제작사 담당자의 의무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은 더 강했어요. 이건 한국 인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의 리더십과 희생, 그리고 신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계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이야기죠. 이틀 후, 기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떠나야 했어요. 이순신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 보기 위해서요. 짐을 싸는 동안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어, 너희 새 프로젝트 소식 들었다. 이순신, 내가 좀 찾아봤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어요. 그는 내가 알던 어떤 지휘관과도 달랐어. 그의 리더십은 특별했어.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래, 그가 쓴 편지를 번역해서 읽었는데 마치 내 젊은 시절 동료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400년의 시간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이순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빠, 이 다큐를 꼭 성공시킬게요. 이순신을 몰랐던 건 실수예요. 그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가방을 닫고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이순신의 바다를 직접 보고 그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요. 머릿속에는 이미 장면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돌목에 거친 물살, 한산도의 고요한 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싸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 이 다큐멘터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낯선 나라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이순신의 일기와 편지들을 통해 이미 이곳과 정서적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클레어 씨, 환영합니다. 저는 당신의 가이드 겸 통역사로 일하게 될 민수입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젊은 한국인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바로 남쪽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진도, 이순신의 명량의 전이 벌어졌던 울돌목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들려온 소리는 놀라웠어요. 바다의 포효였습니다. 거센 물살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며 내는 소리였죠. 이게 바로 울돌목입니다. 울면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조류가 워낙 세서 배들이 지나가기 힘들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물살은 정말 거셌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물살을 이순신 장군이 전략적으로 활용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물때를 정확히 계산해서 적을 유인했죠. 일본 함대는 이 물살의 힘을 몰랐으니까요. 가이드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자연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한 전략가였습니다. 작은 어선을 타고 울돌목으로 나갔습니다. 배가 물살에 심하게 흔들렸어요. 카메라를 고정하기도 힘들 정도였죠. 이렇게 샘 물살에서 전투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네요. 선장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지혜였죠.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능력이요. 배 위에서 바라본 울돌목은 경이로웠습니다. 양쪽으로 좁게 펼쳐진 해협, 그리고 그 사이로 미친 듯이 흐르는 물살. 이곳에서 13척의 배가 330척과 맞서 싸웠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곳이었죠. 이번에는 전문 해양 역사학자를 만났습니다. 하깃진 전법은 이순신 장군의 가장 뛰어난 전술 중 하나였습니다. 학의 날개처럼 적을 감싸 공격하는 방식이죠. 학자의 설명을 들으며 해전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적 천재성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조선의 배는 일본 배보다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도 있었죠. 거북선이요? 네. 등에 쇠못을 박아 적이 배에 올라타지 못하게 한 배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배는 400년 전의 미래였네요. 해양 역사학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혁신가였죠. 거북선 모형을 직접 보며 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배의 구조, 화포의 배치, 움직임의 효율성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런 배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워요. 저녁에는 한산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주둔했던 곳이었죠. 텐트를 치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은 같은 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바다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한산도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76척의 배로 일본 함대 73척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숫자가 비슷한데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해양 역사학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전략,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신념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병사들도 그를 믿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순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바다에서 촬영하며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이순신은 바다를 읽을 줄 알았어요. 조류, 바람, 지형 모든 것을 자신의 무기로 활용했죠. 그의 천재성은 단순한 용맹함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해질녘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이 이끈 13척의 배들은 어떤 심정으로 330척의 적과 마주했을까요?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싸웠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였겠죠. 민수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네, 그랬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압도적인 열세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순신에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에게 중요한 건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어떤 숫자보다도 강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카메라에 마지막 장면을 담았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난중일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순신은 연전연승을 거두었지만 내부의 질투와 모함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역사연구소에서 만난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옥에 갇히고 고문까지 당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균이라는 장수의 모함으로 인해 조정에 소환되어 옥에 갇혔죠.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내부의 정치적 음모로 고통받았다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난중일기 한 페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감히 사사로운 일로 마음을 어지럽히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개인적인 억울함과 고통보다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자 더 고통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 중에 아들과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 슬픔 속에서도 전장을 지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난중일기 속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듣고 통곡하였으나 곧 전투를 준비하였다. 단 한 문장에 담긴 슬픔과 결연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지만 동시에 수천 명의 목숨을 책임진 장수로서의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이순신의 일기를 번역해주는 역사학자와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기에서 자신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글 사이사이에서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이 구절을 보세요. 밤이 깊어 잠들지 못하고 달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혼자 달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의 외로움과 고뇌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가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불굴의 영웅으로만 알았던 그가 실은 깊은 아픔과 고독을 안고 살았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했던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후 그는 장군의 지위를 박탈당한 채 평범한 병사로 전장에 복귀해야 했죠.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모욕과 고통 앞에서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이순신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무관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동해난 역사학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지위보다 나라와 백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죽음조차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서울의 한 고서 보관소에서 이순신의 친필 편지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그 글자에 담긴 정신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특히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고통을 말로 옮기지 않겠다. 오직 바다로 나갈 뿐이다. 이 한 문장에 이순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그날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인터뷰 중 한 역사학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순신은 역설적인 인물입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조국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충성심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역사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이순신처럼 내부의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아빠, 이순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대요. 그런데도 계속 싸웠다는 거지?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그건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야. 진정한 애국은 정부나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거란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조정이나 왕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노량해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순신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총탄에 맞아 전사했죠. 장군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전투의 승리만 생각했던 거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말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의 정신은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었습니다. 카메라에 마지막 장면을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신 장군, 당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빛난 당신의 신념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서울 중심부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이순신 동상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칼을 들고 바라보는 그 모습은 위험 있으면서도 고독해 보였습니다. 이 동상은 1968년에 세워졌습니다. 높이가 17m나 되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이순신의 업적과 정신도 컸던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상 앞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정작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저기, 혹시 촬영 중이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네, 이순신 장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외국분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를 만든다니 참 반갑네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카메라를 그대로 두고 노인과 함께 인근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이순신 장군처럼 희망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죠. 노인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그분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어준 존재였던 거예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노인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이순신의 정신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동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처 꽃집에서 꽃다발을 사서 동상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인 제가 이순신 동상 앞에 헌화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았죠. 헌화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지만 곧 여러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이순신 장군에게 헌화하셨나요? 잠시 생각하다 진심을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한국의 영웅이지만 저에게는 인류의 영웅이기도 해요. 그 말에 젊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가치를 외국인이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촬영 영상을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은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인지 아니면 여전히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지주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음 날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순신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이순신의 정신을 떠올리죠. 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경제위기 때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순신의 리더십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등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와 밤이 깊어질 때까지 동상 주변을 촬영했습니다. 불이 켜진 동상은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고독하고 더 위험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순신의 눈은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40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그가 지키고자 했던 이 땅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단계로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략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미국 해군 전략연구소에서 진행했어요. 이순신 제독은 서양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군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미 해군 소장 출신의 전략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그의 하기진 전법은 지금도 연구 가치가 있죠. 적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어떻게 지형과 조류를 활용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니까요. 그의 사무실에는 놀랍게도 이순신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왜 초상화를 걸어두었는지 물었어요. 매일 아침 이순신을 보며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그는 책임감의 화신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략 분석관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됐어요. 이순신은 결국 일본과 싸운 장군이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일본 해군도 이순신의 전략을 연구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적국의 장수였지만 군사적으로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전략가였죠.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낸 능력은 현대 전략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역사적 갈등을 넘어 이순신의 리더십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을 만날수록 이순신의 위대함은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그의 명확한 답변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상대는 현직 미 해군 제독이었어요. 이순신은 싸우기보다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많은 장군들이 정복과 승리에 집착했지만 그는 항상 보호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독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명량해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숫자의 열세를 뛰어넘은 순간이었죠. 다큐멘터리의 결론을 위해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이 제 안에서 큰 울림을 만들어냈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순수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힘이었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한 몇 개월의 여정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섭섭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기대도 컸습니다. 편집실에서 마지막 장면을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리더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명예보다 책임을, 승리보다 보호를,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 그런 리더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장면으로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이 새벽 햇살을 받는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명량은 전투가 아니라 정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신념이 만든 승리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고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첫 방송은 미국에서 했어요. 뉴욕의 한 극장에서 시사회가 열렸고 많은 역사학자와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클레오님, 이렇게 외국인의 시선으로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역사학자가 시사회 후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도 미처 보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이 가장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영웅을 다룬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니 다행이었어요. 놀랍게도 다큐멘터리는 빠르게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CNN과 BBC에서도 특집으로 다루었어요. 400년 전의 해군 장수가 현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다. 헤드라인이 전 세계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특히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라는 이순신의 편지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여러 학교에서 다큐멘터리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리더십 교육 자료로 사용되었죠.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교실에 붙여놓고 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도모하면 죽는다는 뜻인데 아이들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보내온 메일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의 정신이 시공간을 넘어 지금의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3개월 후 한 청소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제 인생의 영웅이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유였으니까요. 이순신의 정신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길 바랐어요. 어느덧 이순신 장군을 알게 된 지 1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단지 다큐멘터리 하나를 만들었을 뿐인데 이순신의 정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애너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의 교실 벽에는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명언이 벽에 걸려 있다고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저희 다큐멘터리를 본 후 해군사관학교 교육 커리큘럼에 이순신의 리더십 사례가 추가되었다고도 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미래의 해군 장교들에게 완벽한 롤모델이 되어주니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방대학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국방대학을 방문했을 때 리더십 특강 사례로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분석되고 있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자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브루넬 씨, 당신 덕분에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리더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전쟁 이론에만 집중하던 우리에게 400년 전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도중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해군 지휘관이 아니라 국가를 책임진 고유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자신의 영광보다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프랑스의 국방대학은 필수 수업으로 이순신의 리더십을 교과 과목으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자연을 이용할 줄 알고 나라에 충성할 줄 알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끈 장군이라는 내용을 모두가 알게 하여 배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이순신 장군은 세계적인 리더십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숫자가 아닌 신념으로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로요. 광활한 하늘처럼 이순신의 정신도 이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행복했습니다.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여정은 끝이 났지만 이순신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닌 신념으로 오늘도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면서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신념은 아직도 많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또 다른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